네, 이건 뭐니 22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은 권혜리 기자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승욱 기자는 오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팀의 홍영재 기자가 대신 자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저는 오늘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먼저 자기 소개를 약간 지금 맡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 현재 그 SBS 시민사회팀에서 일하고 있는 홍영재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 인천 국제공항 공사를 비롯해서 서울의 그 서쪽 라인 그리고 경기도 그 고양시 지역, 인천 지역 일대를 맡고 있는 기자입니다. 뭐 인구만 치면 한 500만 되겠네요? 가장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굉장히 그 회사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듣기로는 예전에 선배들은 이제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선배들은 공항만 가서 이제 기자실에 앉아 있었다고. 이 자리에 계시지 오늘 빠진 손승욱 기자가 그런 기자였죠. 공항 기자계의 시조세 정도 되면. 인천공항 문 열 때 사진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500만을 맡고 있네요 지금 거의. 지금은 이제 뭐 인력 사정상 여러 곳을 맡게 됐습니다. 인천공항 이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취재 파일 부분에서 사실 가장 저희가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시작하면서 취업할 때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네. 그렇게 인천공항 공사가 인기가 많습니까 지금?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고 했을 때가 이제 2013년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공기업 공공기관이 이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 느끼게도. 몇 학번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는 뭐 공기업 공공기관보다 일단 뭐 대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제 치고 올라오는 IT 기업들이 인기가 가장 좋았고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복학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대안으로 공기업 공공기관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래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그 수도권 지방으로 이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어디냐 했을 때 이 인천공항. 인천공항은 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마사회 같은 아니면 코바코 그러네요. 진짜 수도권에 남은 공사가 많지 않다고. 그 연봉 수준도 괜찮고. 마사회는 근데 저희 때도 유명했던. 근데 거기는 진짜 아무나 못 간다. 거긴 뭐 국회의원급 백으로도 안 된다. 뭐 그런 데니까. 그래서 저도 이 굉장히 그곳이 경쟁률 높아진 걸 보고 저런 곳들 가는 선배들은 어떤 선배들인가라고 보게 됐고 학점이 굉장히 높고 여러 뭐 경영학회, 뭐 학교 대외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언제나 그 수업에서 발표와 어떤 그 보고서 작성을 도맡아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엄청난 스펙 관리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인천 그래서 공항공사를. 저랑 거리가 좀 멀구나라고 하면서 좋은 건 알지만 내가 갈 수 없는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시도도 안 해봤습니까 혹시? 해봤습니까?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시도도 안 해봤습니까? 학점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평균 정도는 되는데 평균 정도로. 우리 편인가 하고 떠봤습니다. 우리 편인가 하고 한번 떠봤어요. 학점이 굉장히 안 좋은가 혹시? 그래서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과 군대 이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거의 선동열과 한번 겨뤄볼 만한 1점대 방어율 거의 그 필적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그따위로 인생을 살면은 옛날처럼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저만 해도 이거는 좀 약간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엄청나게 뭐 학점이 높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게 정말 뭐 얘기하면은 막 화내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옛날엔 편하게 살았다. 조금 1, 2학년 때 조금 덜했어도 나중에 노력하면 이거를 그 만회할 수 있었다.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아니라면서요.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죄송해요. 그러니까 꼰대질을 했군요.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분위기라는 게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저는 완벽하게 이것도 어떤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들과 뭐 40대 이상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홍 기자 얘기하는 것처럼 최근에 거기를 어떻게 한 사람들이 들어갔나를 지켜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점에서는 차이가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팟캐스트라는 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거의 편집 없이 나가기 때문에 한 가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인천공항공사 문제를 저희가 약간 비판적으로 다룬다고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근데 어떤 대전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틀릴 수 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주제와 거의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서 비정규직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이 방법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댓글로도 한 분이 이제 뭐 보수 언론의 어떤 공격 아니냐 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만은 보수 언론이 조금 격하게 공격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건 좀 뭐 처음에 생각했던 처음에 우리가 좀 원했던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저도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먼저 꺼내놓고 이 얘기부터 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잘 아니 했는데. 근데 뭐 저희는 200회 이상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듣는 분들과의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 않는데 이제 이 문제가 그만큼 요새 민감해졌고 그다음에 요새 뭐 각종 사회 문제가 뭐가 터지면 이걸 찬성하면 빨간색이고 저걸 찬성하면 파란색이고 뭔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팟캐스트는 특히나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그런 정치색 이런 건 좀 빼고 본질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홍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들어간 분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서 들어온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금 정규직들 노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워낙 갈등이 폭발하는 게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분노하는가가 궁금했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이 모두가 합의하는 물론 100% 합의하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그 합의 과정 속에서 동의한 사안이 있을 거고 반대한 사안이 있을 건데 그거를 인천공항공사와 정부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지난 3년간을 끌고 왔냐 이 부분에 저도 그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걸 취재해서 이제 취재 파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좀 기본적인 팩트를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인천공항공사에 일단 비정규직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호로 거길 가가지고 이제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파트들은 자회사로 지금 편입되는 형태로 이제 정규직이 됐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이제 고용 안정이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뭐 거의 정년 채울 때까지 뭐 무기 계약직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정년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감을 준다라는 그런 차원에 가는 건데 지금 그리고 나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보안 검색 요원들, 보안 검색 요원들도 원래는 지금 홍영재 기자가 취재한 거로는 원래는 자회사로 가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것부터가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 건데요. 원래는 2017년 12월에 있었던 첫 번째 합의, 그러니까 각 주체들이 모인 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뭐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와 공항공사가 모여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소방대, 야생동물 담당, 보안 경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일단은 공항공사 본사로 소속되고 나머지 공항 운영을 하거나 시설 시스템 관리하는 분들은 자회사로 간다라는 합의안을 도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정규직 노조는 해당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뭐 따로 참관만 했을 뿐 이거에 동의한다는 입장 표명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도 어쨌든 우리 중에는 본사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회사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오직 그 민노총 비정규직 노조만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공항공사와 함께 사인을 한 거죠. 근데 산별 노조의 비정규직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노조는 맡는 업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업무인데도 서로 따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이름만 들어봐도. 맡는 업무 예를 들어 뭐 청소나 아니면 밖에서 그 공항을 경비하시는 경비하시는 분들도 그 소속 회사에 따라서 노조가 다릅니다. 소속 회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해서 그 정규직 전환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또 어쨌든 대통령이 약속한 이후에 입사한 분들은 이분들은 어차피 이곳이 정규직 전환될 거 알고 입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대통령 방문한 이후에 혹은 2017년 7월 이후에 입사자들은 무조건 공개 경쟁 채용을 다시 겪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또 이 시기에 따라서 한국노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노총 소속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또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렇게 첫 합의는 그렇게 됐는데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만 들어가 있고 정규직 노조와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는 합의안에 서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죠. 동의하지 않은. 첫 번째는 그랬고. 첫 번째 어쨌든 뭐 초안이니까 지금까지 2, 3년 끌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된 건 아니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두 번째 합의 같은 경우는 그 다음해인 2018년 12월에 이뤄졌는데 이거는 이때는 그 당시 뭐 당시에 서울교통공사 뭐 친인척 채용 비리 이런 걸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감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경쟁 채용을 하는 거를 명문화시키자라는 게 공사의 입장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때 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에서 빠져요. 1기에서는 찬성했던 그 민주노총 노조가 2기 합의에서는 빠집니다. 민주노조 입장에서는 경쟁 채용으로 우리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에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꽤 있나 봐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빠진 거죠. 있어가지고 어쨌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또 전체 조합원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떨어지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럼 가점을 부여해달라. 채용 지원할 때 가점 부여해달라. 혹은 떨어졌을 때 또 자회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 빠집니다. 근데 이게 합의안에는 민주노총이 빠진 대신 1기 합의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정규직 노조와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는 사인을 해요. 아마 정규직 노조나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차원에서는 2기 합의안이 그래도 자기한테 불리할 게 없는 안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2기 합의안이 끝났고요. 이제 3기 합의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게 올해 2월 28일에 있었던 3기 합의안에는 일단은 인천공항공사, 한국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노조, 정규직 노조 주요 4개 주체가 모두 사인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3기 합의안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1기 합의안에서 말했던 소방대, 야생동물 241명은 공사 소속으로 가고 보안 경비, 보안 검색 등 9,544명은 별도 회사로 전환한다. 다만 보안 검색 1,902명은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서 별도 회사로 사업 부재 방식으로 타 직무와 구별을 편지 운영한다. 이 말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1,902명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가 되다. 이분들은 일단은 공항 경비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장소라서 무기 소지도 필요하고 또 법적으로는 이 분들이 사실은 공항에서 보안 경비를 하면서 쟁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에 인천공항 본사로 직고용이 되려면은 특수경비원이라는 그 법률로 정해진 해당 업종으로 직고용이 돼야 돼요. 특수경비원이라는 게 이제 무기 소지가 가능하고 쟁의 활동이 금지되고 이런 것들이 법률 체계로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단 자회사로 갔다가 본사 직고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3기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주요 주체가 모두 동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보도자료 보면은 이 보도자료가 이제 보안 검색 요원 1,902명을 본사 직고용하겠다. 근데 법을 이제 개편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특수경비원 대신 청원경찰을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 똑같은데 특수경비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청원경찰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공항공사에서는 최대한 법 개정해가지고 천천히라도 직고용을 이분들 하겠다라는 안이었고 청우경찰로 고용하겠다 이 안은 거의 3번째, 4번째 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는 왜 지난 2월에 합의한 게 있는데 그동안 4개월 동안 소통도 없이 인천공항공사, 정부 측의 뭐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방부 자기들끼리만 협의를 해서 이거를 법제도를 개편 안 하고 청우경찰로 직고용해버리느냐 이거는 우리 3기 합의안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봤더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올해 이미 지난달 어제였죠. 6월 30일 이후로 이 보안검색 요원들의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사실은 재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6월 말로 계약이 끝났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정도 스텝을 밟아 나가겠다를 발표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거죠. 자, 그럼 계약은 어제부로 끝났고 네. 오늘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러면? 오늘은 근데 이분들 또 이게 다른 얘기인 게 보안검색 요원들이 지금 A, B, C 자회사가 3곳입니다. 아, 3곳이에요? 네. 섹터가 A, B 섹터가 있고 C 섹터가 있어요. 네. A, B 섹터는 제1터미널을 보안 네, 검색하시는 네, 분들이고 C는 제2터미널 네. 2018년 중순에 대한항공 네, 새로 하나. 지어진. 지금 A, B 섹터 분들이 그 자회사의 계약을 또 거부한 상태예요. 어제 상황을 보면은 네. 이분들은 복잡하다. 자회사에서 근로계약 제안한 근로계약서가 또 조금은 자기들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어차피 자기들을 본사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서 이쪽에서 임금 테이블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네. 지금 자회사 당신들이 제안하는 어떤 임금 테이블이나 그게 계약 기본이 될 수 조건이 있겠다. 예, 계약 조건이 우리가 곧 전환될 건데 이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어제 원래 사실은 계약 끝나고 오늘이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는 그냥 했고요. C는 그냥 했고요. 인천공항공사가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인천공항공사가 어떤 뭐 비정규직을 대부분의 곳들이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인천공항공사는 특별히 전체 필요한 인력의 한 80~90%를 비정규직으로 써왔던 정규직이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10% 안팎밖에 안 됐던 상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상징적으로 정규직화를 한다고 할 때는 방금 홍영재 기자가 쭉 좀 이 과정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만큼 거의 춘추전국 시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온갖 나라들이 다 뭐 A 회사, B 회사도 아마 Z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청소 영역까지 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그 회사와 그 소속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뭔가 이 연봉 테이블을 짜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그렇죠. 모든 이해관계자를 충족시키는 합의안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거고 이거를 정부에서도 당연히 알고 지난 3년간 진통을 겪었으니까 분명히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지난 월요일날 발표했던 정규직 전환 그 최종 안을 발표할 때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노조에서 반발할 거다. 정규직 노조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붙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정규직 노조는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고요. 예. 이런 과정을 보고 나면 뭐 지금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나와서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의심이 가는 측면은 물론 그쪽에서는 뭐 아니라고 물론 뭐 아니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청와대가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 1호 공약인데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왜 이해는 가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정부 출입을 했었는데 정말 3년차 말 4년차 들어가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게 저 말단까지 안 먹혀요. 그리고 심지어는 뒤집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3년차 때까지 용역 주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겠다. 사실 그때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냐면 제가 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냐면 공무원 연금 개편안이었어요. 그때 분명히 공무원 연금 개편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전 장관이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당시의 장관이 지금 저 이용섭 광주시장이 장관을 할 때는 그걸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다고 했었는데 다음 장관이 박명기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미래통합당 쪽에 의원을 했던 박명기 장관인데 이 양반이 들어오더니 깔끔하게 뒤집어 엎어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4년차 말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심지어 네. 이용섭 장관 때하고 박명기 장관 때하고 그 안을 그러니까 처음에 하겠다와 뒤집겠다고 발표를 한 그 고위 공무원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몇 달 전에 한다고 했던 걸 네. 어떻게 이렇게 당신 입으로 뒤집냐. 네. 정말 난감해하더라고요. 눈빛은 막 알면서 왜 그래 막 이런 눈빛 있잖아요. 왜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눈빛. 청와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뭔가 짜증. 분명히 3년 차가 지나면 재점검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얘기한 인천공항 직고용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일자리 수석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인천공항에 당연히 빨리 해결해라 이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해결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이제 위에서 보는 문제인 거고 현장에서는 지금 홍영기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가 너무나 첨예한 이거는 사실은 돈 문제는요 직장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재미가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뭐 돈이 높거나 뭐 몇 가지가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규직이 있는 한 보람되긴 어렵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돈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쉽게 협상하는 쪽에서도 놔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3차 협상까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세 번째 협상안을 보면 홍영재 기자가 취재파일에서 짚었지만 문구만 봤을 때는 저희도 뭐 글을 지금 몇십 년째 다루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뒤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2월 합의안을 저는 뒤집었다라는 노조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조가 안 그랬으면 사인해 줬을 리가 없죠. 네. 그렇죠.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보안 검색 요원들을 이렇게 직고용하겠다, 그러니까 본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는 게 문장이었다면 사인할 리가 없고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는 몇 번 물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래 사인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특히 지금 노조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현 노조보다도 보안 검색 요원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그 현재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한 1,400여 명 정도로 네. 하는데 이번 그 발표를 계기로 새로 들어오시는 보안검색 요원들이 1,902명 정도 되거든요. 원래 기존에 계시던 직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고 또 직원들은 뭐 바꾸는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에 이제 어떤 회사의 성과급이나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돈들에 대해서 그걸 분배하는 파이는 그대로인데 어쨌든 숫자가 2배 이상 많아지니까 그거에서 분명히 속으로는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정규직 노조에서는 지금도 서명운동 주요 지하철역에서 서명운동하고 계시지만 그걸 얘기를 밖으로는 하시지 않지만 그 밖으로 안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니들이 그래서 얼마 받는데 까봐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 사실 그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건 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겠죠. 우리가 사실은요. 뭐 연말에 보너스를 이거 받고요. 이거 받고 한 1,000만 원쯤 받아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또 얘기 못하는 부분이 서로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공격하는 지점이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밀어내려고 한다. 결국 자기들만 계속 그 성을 지키고 못 올라오게 하려고 한다라는 또 그런 비판의 지점도 사실 있는 거고 정부가 이 건도 그렇고 가짜 뉴스 라고 사실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저는 되게 답답했던 게 제가 이 취재 파일의 서두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인천국제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을 쓴 건 그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이 공공기관 주요 공공기관 공기업은 굉장히 선호되는 매력적인 직장이고 전 거기에 그 청년들의 분노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와 여당의 그 몇몇 분들께서는 이게 그렇게 취업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연봉 차이를 봐라. 이게 왜 그렇게 스펙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전체적인 그 취업 준비생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채용도 없었고 하반기도 채용도 오늘 할까 말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 언론들이 자꾸 보도하는 거를 마치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마냥 또 취업 준비생들이 분노하고 정규직 노조 분노하는 걸 마치 팩트를 잘못 알고 언론에 호도된 것 마냥 얘기하시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불편해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홍영재 기자 안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환경부의
그 묶음 판매, 할인 판매 금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특히나 그렇게 덮고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체가 있는 거고 지켜본 사람들이 홍영지 기자처럼 이렇게 옆에서 앞에서 뭐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는 문제인데 네.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가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이 워낙 많았고 그걸로 이제 뭐 경영 성과를 올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처우가 좋지 않았고 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존재했었고 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은 저는 해소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아마 비정규직 얘기를 저희가 전에 할 때도 처음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직급에 맞는 자기의 어떤 일에 맞는 임금 체계를 정립을 하면서 맞아요. 같이 갖췄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밀어붙이면서 정규직화 해. 야, 뭐 그게 어려워 임마. 해 임마. 이렇게 윽박지르도 될 문제냐. 대한민국에 아직도 체계가 그 연봉제, 그러니까 호봉제인 곳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러면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이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할 때 자기 월급보다 조금 더 받고 안정적인 걸로 그냥 그거 받고 땡? 이럴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그냥 옳고 그르고 나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같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일단. 저 사람은 연봉 호봉제라고 그래서 나보다 한 2천만 원 더 받는 것 같아. 나랑 거의 뭐 횟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야? 그리고 머리띠 당연히 두르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902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로 직접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공채로 들어온 기존의 그 직원들하고 연봉은 다르긴 해요. 한 뭐 1,500 그러니까 연봉 테이블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사실 거기서부터는 또 지금 현재 방금 홍영재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채도 뜨지 않고 사실 비정규직으로서도 어디 좀 괜찮은 직장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저기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장에 일단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원봉 차이가 나잖아.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뭐 어떤 분이 공부 좀 더 하고 필기시험 좀 잘 봤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자기 시절 이야기. 진짜 공부 좀 더 하고 필기시험 좀 더 잘 보면은 가던 시절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의 젊은이들한테는 나는 지금 사실 그 정도 연봉 차이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줄을 설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더더욱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일단 보장되고 어쨌든 조금 낮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가 있어 보이는 곳에 접근조차 좀 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정규직이 전환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1,902명이나 되는 규모가 된다고 해서 신입 채용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긋지만 도대체 어떻게 안 줄일 건데요? 어떻게 안 줄일 건데요? 여기 총액 인건비란 제도가 있는 공사잖아요. 총액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네가 했으니까 2배, 3배, 4배를 내년에 늘려줄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되면 무조건 신입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어도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거짓말이죠. 내년만 돼도 거짓말인 게 바로 티가 나요. 내년에는 안 날 수 있어요. 내년에는 한번 올려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내후년만 돼도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긴 하죠. 제가 이번에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이번에 1,902명이라는 그분들이 있고 구체적인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는 바라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되게 이상한 단톡방 같은 것도 돌았는데 저는 그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가짜라면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보도는 제가 전에 저희가 겪었던 사건과 사실 오버랩돼요. 좀 자폭을 하자면 제가 사건팀이 있던 시절에 제가 이제 아침에 사건 사고 관련한 출연을 오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또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당시는 인터넷이 되게 발달한 초기였고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돈 없으면
애 학교 보내지 마라. 선생한테 이렇게 뭐 이런 촌주도 못 줄 것 같으면 뭐로 애 학교 보내냐. 뭐 내가 교사인데 뭐 그런 애들 정말 우습다 막 이러고 누가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처럼 막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 이게 선생이 말이 되냐 이러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저희도 그 기사를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닌데 후배가 그 기사를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민 인터뷰가 이제 어떻게 선생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재밌는 건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 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또 누가 법 아시는 분은 그게 왜 경찰이 수사할 사안이냐 그게. 범법도 아닌데 누가 고소고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경찰이 그걸 또 바로 나서서 수사를 들어갔냐. 진짜요? 그래서 반나절만에 잡았어요. 그날 밤에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27살 무직이었어요. 그냥 쓴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전날 밤에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 출근할 때니까 저희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희 데스크한테 그거 선생 교사라고 확인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사래잖아. 이게 그 자기가 교사라고 주장하는데 자기가 교사인지 확인해 봤냐고요. 그랬더니 그거 임마 왜 뭐 네가 뭔데 임마 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랑 맨날 싸울 때랑 맨날 그런 기사들이 나가니까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교사라고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럼요.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냐? 그건 막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랑 이제 티격태격하고 8시쯤에 영등포 일진이 보고를 딱 올린 거예요. 잡았는데 27살 무직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데스크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오늘 기사를 추가 기사를 써야 돼. 그래서 야 임마 네가 임마 인터넷의 익명성 가지고 장난쳐서 기사 써놓고 뭐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 기사 찾으면 아직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오버랩 되면서 그거는 단톡방 가지고 기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그 노조에서도 얘기를 했고. 네. 아니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익명방이라서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또 그쪽이니까. 어떤 지금 그 1902명의 대표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해서 지금 이분들에게 뭔가 그런 비난의 화살이 간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정말 원하지 않고.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취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공항공사에도 물어보고 노조분들한테 물어보고 3년 전 대통령이 약속한 게 이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홍영재라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냐. 일단은 공식적인 대답은 그 일자리 자체를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대통령 방문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굉장히 쉬운 절차로 정규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 되는 비난의 거죠, 화살이 비난의 화살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뭐 정부의 자리 일자리 조건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비정규직 현재 계시는 보안검사 비난이 막 가죠. 뭐 알바하다가 됐다 뭐 이런 거. 쉽게 일하던 사람이 쉽게 뭐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간다. 사람한테 결국 비난이 하나 돼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좋은 포인트입니다. 상황이더라고요. 사람한테 비난이 갈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누가 꼭 그렇게 막 그 영화에 나오듯 정말 100% 악당과 100% 정의의 전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논리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논리가 있는 거고 저는 청와대 입장도 이해는 돼요. 조급하다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해야죠. 그렇죠. 하겠다는 마음 이해가 되고 그렇죠. 공항공사 고위층도 이해가 된다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쪼였으면 빤히 보이는데 이게 수가 빤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현 사장이 지금 구본한 사장인데 그 전에 이제 대통령 2017년에 방문했을 때는 정인영 사장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의원 국회의원 대신 전임 사장이 대통령 방문할 때 그러면 1만 명 중에 3천 명 직고용했다 이 약속을 뱉어 내므로써 지금 사장이 이거를 이제 받아내야 모든 걸 이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괴로울 건데 반대로 또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대로 힘들고 비정규직 노조는 개인에게 또 이렇게 뭐 하나하나 또 비난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제 특히 공사들의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많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급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직무급제로 해서 이 직무는 이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업무 난이도나 혹은 생산성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페이 그게 명확하게만 규정이 되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되게 기형적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고용 체계라는 게 일단 정규직 어떤 회사가 있고 좋은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정규직이 된다고 하면 사실 거기서부터는
그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과 거의 건널 수 없는 강 그렇죠. 수준으로 네. 모든 것이 너무 보장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약간 동떨어진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사실 원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 내가 일은 잘하는데 너무 그런 정규직들처럼 매여서 뭐 9 to 6, 9 to 7 정도로 그 이 회사에 매여 있고 상사 눈치를 봐야 되고 원치 않거나 일하지 않을 때도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나 정말 일만 하고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은 원하지 않고 대신 내가 하는 일의 우수성으로 네가 나한테 이만큼 돈을 주는 거야라는 그런 식의 어떤 자리로 해외에서는 그런 식의 비정규직 계약직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어떤 안정적인 회사 하나 거기에 정규직이라는 어떤 덩어리 그리고 그렇지 그 덩어리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여기서만 계속 어떤 그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게 가능하고 안정성도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어떤 분이 이제 네. 저희 댓글에도 또 쓰셨던데 그 이제 한 분이죠. 네. 너네도 비정규직 문제 심하지 지금 않느냐.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방송국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하십니다. 맞아요. 저희도 지금 사실은 맞아요.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저희도 왜냐하면 호봉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직무급이 맞다고 생각한다. 네. 예를 들면 드라마 빵빵 터뜨려가지고 15% 20% 나오는 PD가 네. 저랑 같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일이냐. 저랑 같은 생산성이 아닌데. 네. 근데 그 PD들은 결국은 그러면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여기 안 있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나가면 뭐 훨씬 더 많은 페이를 받고. 그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PD를 잡으려고 이 연봉 테이블에 어긋나는 뭔가 제안을 했다가 노조에서 일어나서 왜 쟤를 더 주냐라고 네. 하니까 문제가 됐던 적이 아니, 저는 있어요. 이분의 댓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보여요. 지인도 방송 작가 출신인데 심지어 꽤 잘 나가는 공중파 케이블 방송국에서만 일하는 친구인데 이제는 자체 육아휴직.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육아휴직 중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아직 그렇게 메인 작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정말 자체 육아휴직 말하자면 다시 고용이 되지 못하고 된 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방송 작가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개념은 저희보다 더 돈을 많이 받고 건당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굉장히 왔다 갔다가 자유롭고 왜냐하면 정규직들은 이렇게 저 일이 없을 때도 이렇게 앉아서 상사 눈치 보고 되는데 그런 모든 어떤 직무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 어떤 것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인 거긴 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작가가 아니고 이제 그 아직 뭐 막내나 막내에서 두 번째 정도가 될 테니까 사실 그런 어떤 계약직의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에 있어서 계약직의 좋은 점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올 수 없구나라는 좌절감을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여기 가끔 예전 이야기, 처우 계약 기간이나 정규직 연출진과의 유대 관계, 친소 관계에 따라서 계약 연장 여부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공채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하냐면 이게 필기시험, 토익 만점 굉장히 경직된 기준이긴 하죠. 근데 경직된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한두 문제 차이로 내가 줄을 서서 그 줄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공정한 어떤 경쟁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단 이런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중간에 뭐 경력직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다 올라가기도 힘들고 일반 민간 회사 같은 데도 우리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으로 들어왔는데 약간 쟤는 누구 낙하산이래라든가 쟤는 누구 아들이라든가 누구 딸이라든가 누구랑 친해서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또 비정규직 일을 하다 보면 누구는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이 되지 않는데 거기서 아 쟤는 사실 나만큼 일 안 했는데 부장님이랑 잘 지내서라든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있는 보장되는 거긴 한데 당연히 같은 직무라면 같은 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처우에 있어서도 어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거나 원치 않는 상태에서 그 정규직 전환 안 되고 오히려 나는 페이를 더 받는 식으로 여기서 더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되거나 어쨌든지 간에 같은 직무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공정한 평가가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너무너무 신뢰가 없는 직장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좀 다시 이제 약간 권혜 기자 얘기는 다시 바깥으로 좀 빠져나와서 크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그 격차를 허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줄여야 한다라는 거는 저는 현 시대의 대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국공 문제를 가지고 가짜 뉴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보수 언론들이라고 일컫는 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목적이 물론 정권을 공격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갭을 줄여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곳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통계청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네. 이 받는 연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네네. 40대 정규직 가구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읊어드렸습니다마는 평균 1년에 소득이 1억이 넘고 기타 등등 아닌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인 데들이 수두룩한 이 구조라면 네. 사회 불만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렇죠. 점점 더 불안해질 것이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 저것들이 이 대원칙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지금은 줄여가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아까 처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제가 입사한 지 꽤 오래됐고 IMF 이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IMF 이후에는 공기업들이 대부분 호봉제였어요. 다 비정규직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다 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출입할 때 저는 방송 기자니까 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나온다는 게 제 차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회사차. 취재할 때는 취재차요. 이제 그걸 타고 가는 거잖아요. 카메라 기자랑 같이 가거나 같이 가는 건데 그럼 뒤에 이제 그 형님들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대기방이 있었어요. 네. 저 뒷방에 연봉 1억이 계신다는 거예요. KBS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때 연봉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호봉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국장급 내가 옛날에 너네 국장 태웠어 뭐 이런 분들이 거의 계신데 그분들이 국장 연봉을 받고 계신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드라마 PD와 비교를 했듯이 어떤 권드리 기자 얘기한 거랑 맞는 건데 그 평가가 제대로 돼야죠. 네. 평가에 따라서 이게 임금 테이블이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당장 내가 정규직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모르겠고 뭐 제가 시험 봐서 들어왔는지 뭐 했는지 그거는 뭐 그때 얘기고 어쨌든 지금 나는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같은 정규직인데 왜 쟤랑 나랑 예를 들면 뭐 연봉은 그렇다고 치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저런 무슨 뭐 명절 보너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대우라든가 이게 왜 달라야 돼? 같은 직원인데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러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맞아요. 그게 과연 유지가 가능하겠냐 시스템 자체가. 같은 얘기로 사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긴 한데 제가 이번에 1902명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이렇게 뭐 그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공격받는 건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도 기존의 원칙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전에 2017년 5월 전에 그 입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통으로 다 움직여야 된다는 게 완전 원칙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 그 공채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
가지고 직무 기간이랑 직무를 내가 공채를 통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직무를 한 기간은 왜 안 쳐주냐. 그것도 당연히 소중한 시간인 거 아니야. 전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 사실 그러니까 평가가 공정하게 작동한다고만 원칙을 세운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그 시간을 굉장히 성실하고 우수하게 근무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애초에 그런 차이라든 것을 둘 생각이 없이 2017년 5월 전은 그래서 약간 굉장히 쉽게 다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요식행위로 되고 2017년 5월 후는 상당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됐는데 어떻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불편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그런 과거의 원칙 속에서 이 문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당연히 서로 그 안에서도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 갈등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바뀌어도 봉합은 안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만약에 그 두 개의 노조, 정규직 노조가 인천공항공사에 들어선다면 봉합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 사례? 공항공사가 노노 갈등의 대표 사례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그 노노 갈등의 대표 사례로 공항공사가 앞으로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정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런 대의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급해서 예를 들면 홍영지 기자가 아까 짚어준 대로 몇 번의 합의를 거쳐서 나온 것을 무너뜨리고 급해서 밀어붙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안 좋은 짐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홍영지 기자가 또 이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그 법무법인들한테도 이게 맞느냐라는 걸 공항공사가 물어봤었는데 앞에 두 번은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앞에 두 번은 원래 정해진 대로 법 절차, 법 제도를 개편해서 특수연배원을 고용해라라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법을 고쳐서 이 사람들 직고용하려면 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라는 게 법무법인들 그것도 심지어 김앤장도 있더라고요. 김앤장과 그 법무법인 바른 두 곳에서 이제 대단히 큰 데서 두 군데서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막판에 다른 데 맡겨가지고 불과 그 직고용 전환 발표 거의 일주일 전에 새로 의뢰를 맡겼고 거기서는 그 이틀 후에 인천공항사가 원하는 답변을 사실상 해준 거죠. 이제 6월 말이면은 비정규직들 계약 고용도 끝나가는데 시간상 법 제도가 어려우니 차라리 청원경찰로 고용해라. 이거 사실 인천공항공사 원하는 답변이긴 하거든요.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계속 법무법인을 찾아다녔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앞선 두 번의 결과물은 인천공항공사가 원했던 결과물이 아니었던 거고 김앤장이나 이런 데서 사실상 나온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이게 미비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이런 게 나왔지만 결국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고용 체계의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잠깐 미국 얘기 나왔었지만 이번 미국도 지금 실업 사태 대량으로 나왔지만 사실 실업 좀 경기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 다 또 어디에 고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전제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사실 나이 어린 사람 밑에 가서 다시 일하기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그것을 거북하게 생각하지만 나라도 회사도 나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를 또 부담스러워해요. 들어가고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 빡빡하죠. 그러니까 여기도서 지금 이게 사실 신입들이 또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26살, 27살 때 취직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뭘 키웠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사실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면서 가기도 혹은 최소한 안정적으로 어떤 밥벌이를 하기도 힘들다는 그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유연성이란 말 정말 김범 선배도 싫다고 얘기고 저도 그렇지만 워딩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맞아요. 유연하다는 게 왠지 막 휠 것 같고 막 부러뜨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 친구만 해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그러니까 얘가 미국에 가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따라서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걔가 한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라면 내가 이렇게 대단히 스펙을 쌓았어도 갈 데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인턴 채용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 있으니까 좋은 잡을 계속 좋은 잡으로 진입을 해서 작게 시작했지만 키워가면서 지금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다시 재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그 문화는 문화잖아요, 완전히. 정말 쉽게 안 바뀌어요. 그거는 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신입이 일단 한번 돼야, 그것도 좋은 회사에서 신입이 일단 한번 돼야 그 다음이 있는 지금 우리 사회 문화에서는 이런 인천국제공항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때 또 박탈감을 느낀다는 분위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홍영지 기자가 맨 처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 이 문제에 있어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혹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이 어떤 홍영지 기자 세대 20대 후반, 20대부터 한 30대 초반을 아우르는 이 세대의 분노, 고통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다는 점은 정말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폭발력이고 휘발성이 있냐? 니들 뭐 거기 가려고? 뭐 니들 그럴 능력이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걸 보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쓰라리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다독임?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뭐 근데 이제 이런 대의가 있고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다 이래 버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 젊은 세대들이 까막눈도 아닌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다고. 정부 여당에 계신 분들은 일단 일어나셔서 조간부터 보시니까 조간으로만 보시니까 이제 실제 청년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나갔으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안 해보신 이게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이거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가 사실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하면 되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대와 대화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매달려가지고 뭐 하고 학점 만들고 스펙 만들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취직 좁은 문을 뚫어야 되는 이 시스템을 그거 문제 있죠. 이 시스템을 과연 손 보려고 뭔가 고쳐보려고 시도를 한 이후에 뭔가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이냐.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시도를 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비정규직해 정규직화는 뭐 가는 건데 그거는 말씀드리지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손대지 않고 나서 그 시스템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왜 이렇게 바글바글거려? 니들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말하다 보니까 설국열차 느낌이 나네. 설국열차 느낌이 나요. 왜 그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안에 바글거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폭발하는 거죠. 이게 다독이는 게 아니라 다그치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채용도 없었고 사기업 채용도 별로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글쎄요, 뭐 저희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또 많이 읽고 또 보시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가짜 뉴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나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의 폭발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이 문제가 글쎄요, 인천공항공사가 지금 자기들이 말을 뒤집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는 가는 거고 귀찮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1900분의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그 걱정을 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이게 조그만 부분의 갈등이 나와도 또 비아냥거리가 될 소지가 저는 충분히 반대편에서는 이걸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봐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래서 반대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가짜 뉴스라고 그랬지 니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장이 될 수 있는 토양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마련이 된 거라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급한 건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제 도로공사의 왜 그 톨게이트 직원 건 네.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법원 판결이잖아요.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안 되는, 비정규직을 그렇게 넓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사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뽑아놓고 그 회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거는 현행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직고용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사례들을 거쳐서 이제 자회사로 둬서 저는 자회사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처우를 맞춰주고 일하는 직무에 맞게 뭐 이런저런 뭐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현재로서는, 본사를 때려부셔가지고 본사에 있는 사람들을 연봉을 전부 직무급직으로 바꾸고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사의 어떤 직무급직을 바꾸면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행을 해야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체계가 되게 기형적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맞았죠. 네, 60년대, 70년대에는 맞았고. 그리고 사실 약간 아시아적 문화와 굉장히 맞는 것도 있어요. 아시아적 문화, 장유유서 문화. 근데 어쨌든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저는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피할 수 없는 분노고 피할 수 없는 갈등인 네. 요소는 분명히 네. 맞는데, 어쨌든 정부나 공항공사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물론 팩트 체크가 중요하긴 하죠. 팩트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쨌든 그 준비생들이나 그 다른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마음을 달래줄 그런 저는 멘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걸 단순히 보수 언론의 공격이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재현을 한다면 어떤, 그러니까 이 건을 쭉 지금 봐온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혹은 뭐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라든가 어떤 좀 생각이 드나요? 막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주요 이해관계 주체들을 다 포섭해서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올해 6월이 데드라인이었고 올해 2월에 3기 합의가 최종 합의안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4개월 동안 이 얘기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조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중간중간에 그 진행 상황을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정도 진행됐다. 우리 이렇게 할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노조의 반발을 굉장히 의식했던 탓인지 별로 얘기를 안 소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아쉽고, 물론 인천공항공사가 대표적인 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이지만 이후에도 다른 뭐 공공기관 공기업들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겠지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노조와의 어떤 협의나 그 또 본사 직원들,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 함께 끌고 갈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고 어쨌든 소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 방금 말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된다. 근데 어느 몇 년 전부터 제 느낌이 얘기 좀 하다가 안 돼? 아이씨 관둬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약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여기저기에 만연돼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드라마지만 스토브리그를 보다가 작가가 저런 부분을 그래서 넣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단장이 그 팔았던 4번 타자를 찾아가서 예. 다시 돌아오겠느냐라는 걸 하고, 그 또 상대방이 임동규가 그러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왜냐하면 뭐 철을 부수고 서로 뭐 죽일 듯이 싸웠던 사람들이 어쨌든 다시 대화를 해서 뭔가 같은 방향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저렇게 어쨌든 뭐 드라마지만 타협을 해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벽을 쌓고 저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른 사람이니까 괜히 얘기해서 내 감정 상하고 뭐 말도 안 들을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저도 어느 순간 좀 많이 소통이 뭐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 생긴 게 느껴져요. 근데
홍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안 보고 말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를 더 좀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점에서 어그러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서로의 뭐 어떤 좀 뭐 타협점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노조 입장에서도 뒤통수 맞은 결과인 거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할 노력은 해야죠. 그 부분이 참 숙제네요. 아쉬운 부분이고 다른 이제 2호, 3호 다른 공기업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좀 대화를 하는 노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덜 조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공기업에서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해소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오히려 좋은 본보기를 보여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게 파급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딴 데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인천공항공사 봐봐 저렇게 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정말 이게 좋은 사례가 아니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없다고 하니까 참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차분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홍영지 기자 오늘 나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갑질을 하러 간 손승욱 기자를 잡아와서 갑질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후배들이 기쁘게 사진 찍는데 물론 후배들이 손 기자 빼고 사진 또 찍겠죠. 아니면 뭐 포토샵으로 지워버리든가. 뭔 소리예요? 그거 갑질이라니까요. 그 늙은 사람이 뒤에 서갖고 이렇게 왜? 아니 난 진짜로 내가 상 받았는데 팀장이 안 오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상 많이 받아봤는데. 저도 좀 받아봤는데. 뭐, 안 그래도 돼요? 굳이 뭐 이렇게 괜히 뭐 와서 이렇게. 선배는 큰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안 오니까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끝내고 싶었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